한반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중차대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사기꾼 집단, 남을 속여서 사익을 취하려는 범죄자들이 당을 조직해서 국회에 진발하는 이상한 현상입니다. 이들이 왜 국회에 진출하느냐? 대한민국의 정체를 흔들고 나아가서는 자기의 죄를 사함을 받고자 하는 아주 불순한 생각 때문입니다. 이들이 국회에 진출해서 나라를 혼탁하게 하는 이 어리석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현명한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왜 이처럼 총선이 박지 못하고 혼탕 속에서 국민들을 어지럽히는지, 또 어느 정당의 어떤 후보가 이러한 대상이 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보다 더 진실을 알 수 있도록 깨우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분은 정형근 자유헌정포럼 전 상임이사입니다. 또 한 분은 환동의 미래연구원 서상문 박사 나오셨습니다. 저는 자유헌정포럼 공동대표 이원창입니다. 그러면 정 대표님,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조국혁신신당의 박은정 후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박은정 후보와 둘러싼 검은 재산이고 어떤 내용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는 최근에 1년에 특히 박은정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1권 남편 이중근 변호사 그의 수임 사건과 또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민주당 여러 부패, 비리, 스캔들 이런 사건을 보면서 왜 최근에 우리나라의 드라마나 영화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지 어렴풋이 알 것 같습니다. 이게 도대체 엽기적이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컨텐츠를 가진 내용들이 국회의원들이 연출하고 있는데, 아마 이걸 본따서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온 세상을 지금 뒤집고 들끓고 있는 이른바 거액 수임 사건, 다단계 수임 사건, 이것은 남편인 검사장 출신, 그리고 친문 검사로서 이름을 날리는 이종건, 그러니까 박은정의 남편입니다. 이분이 검사장하고 그만둬가지고 불과 1년 동안에 재산이 알려진 것만, 노출된 것만 41억 원이 늘었고, 그 중에는 다단계 수만 명의 피해자를 울린 다단계 사건에서 22억 원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는 많은 다단계 사건에 수임을 하고 있는데, 놀랄 것은 1년에 160건을 수임해서 후반 6개월에는 130건을 수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6개월에 130건 수임하면 이건 불가능하다고요. 이거는 하루 한 건 이상인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법조계에서는 브로커, 전문 브로커를 쓴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가관인 것은 그 박은정 이분이 나서갖고 남편을 비호하면서 우리 남편이 정관예우를 제대로 받았다면 160억도 넘버렸다. 우리 남편은 정관 아니다. 우리 남편은 항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할 때 박해를 받고 위험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런 많은 돈을 수임하겠나. 이렇게 해놓고는 다시 여론이 안 좋자 지금 맡고 있는 사건을 전부 다 수임을 해제하겠다. 이런 기가 찰 일이군요. 예, 이게 아마 조사를 하면은
엄청난 비리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세상을 이끌고 있는데 지금 조국 지금 혁신당이 굉장한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총선에 이어지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아주 웃음거리가 되고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이 조국 혁신당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예, 조국 혁신당은 아시다시피 참 기가 찬 당입니다. 조국 이분이 1심, 2심, 징역 2년을 받고 대법원을 기다리는데 대법원이 아마 저의 상식으로는 저의 법조의 그 생각으로는 법조인으로서는 반드시 대법원의 2년이 확정될 겁니다. 그리고 구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원내대표라는 황운하는 사람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는데 그렇죠. 예, 이게 말말이 지금 뭐냐면 200석 해가지고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완전히 홀로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중국 무연병의 복수혈전, 불란스 영화의 몬테크리스토 백자가 능가하는 그런 지금 작품을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특히 서민들의 그야말로 아주 꼬깃꼬깃한 돈을 갖다가 수입료로 그 돈을 다 수십으로 받아 챙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분석가들은 조국 혁신당이 지금 20% 정도 이것이 정점이고 이제는 굉장히 내려갈 거다. 저는 생각에 여론 때문에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우리 박은정 후보를 아마 일본에서 퇴출시키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조국 혁신당이 치솟고 있던 지지율은 이제 내리막길로 가는 길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도 그런 생각에 동감합니다. 조국 개혁신당의 대표와 국회 기자실에서 오른쪽에는 황운하 전 의원, 또 왼쪽에는 박은정 전 검사를 대동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굉장히 가증스러운 인물들이다 이 걱정들이 되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큰 병폐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숫자도 많고 봉급 돈도 너무 많다는 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국민의 혐오 대상 1위입니다.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변호사들이 심하게는 한 건당 100억 받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지금 분쟁 때문에 이것도 여러 가지 뭐랄까 수입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갈등인데 이 변호사들은 그야말로 한계가 없는 돈을 벌고 앉았습니다. 저와 같이 남분 나오면은 1년에 100억, 200억씩 버는데 이것을 반드시 저는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꼭 한마디 첨언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범죄 정당들이 국회에 진입했을 경우 국회 개혁은 아마 하늘이 별 따기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한동훈 위원장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수를 250명 정도 줄이고 네. 또한 국회의원들이 돼가지고 자기 범죄를 숨기는 체포 동의안 이것도 불체포 동의안도 삭제를 하자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불순 세력들이 국회에 진입할 경우는 전혀 이러한 정치 개혁은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서 박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총선에? 저는 방금 전영근 대표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또 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그냥 일반 평범한 시민입니다. 시민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정말 요즘 정치가 돌아가는 걸 보면 일반인의 상식을 너무 넘어서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파행적으로 운행이 되거든요. 지금 방금 조국 혁신당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조국 혁신당이 지금 한 20% 정도까지 이렇게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힘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가 어떤 누구든 간에 그 조금 실정이라든가 실수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민주당이 지금 대표가 나름대로 좀 싸워줘야 되고 나름대로 뭔가 극복이 되는 그런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워낙 허점이 많고 워낙 한마디로 범죄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할 만하게 못 되니까 이제 그 기대가 조국 쪽으로 조금 이렇게 쏠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조국 쪽 그쪽 라인이 이제 민주당 쪽이니까 호남 쪽에서 지지를 좀 받는 것 같은데 아까 정 대표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마 더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떨어질 것 같은데 우선 저는 그런 것보다도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조국 그 대표는 뭐 무죄 추정 뭐 법률 학자니까 잘 아실 겁니다. 무죄 추정 원칙을 인정을 해서 저는 범죄자라고는 하지 않겠습니다. 곧 대부분에서 이제 판결이 마지막 판결이 나오겠지만은 아까도 말씀하신 대부분의 뭐 판결이라는 것은 법률을 어떻게 적용을 잘했느냐를 판결하는 거니까 제가 봐도 아마 그 2심 받은 대로 그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1심과 2심에서 2년 정도 그 실정법을 어겨서 형을 받았다면 사실 일반인들 같으면 정말 검찰에서도 그렇게 하고 판사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조용히 자숙하고 정말 내가 살아왔던 거, 지금 내가 이런 그 자질을 정치할 수 있는가, 국민을 리드할 수 있는가, 국민을 정말 설득할 수 있는가, 이런 어떤 도덕적 관점에서 좀 자기를 성찰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없이 전부 요즘 정치를 하니까 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법률적 그런 신성성이라는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특히나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국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자기가 받은 어떤 불합리한 뭐 이런저런 수사 뭐 판결 이런 것 때문에 정치 보복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 그 법학을 공부한 사람인가 또 특히나 대학 교수냐 이런 자질을 갖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느냐라는 게 정말 그렇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법은 법률에 의해서 법률에 자기가 만약 부담을 받았다면 법률로 항소를 한다거나 법률로 끝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정치적으로 보복을 하겠다. 정말 이건 막장 드라마 같습니다. 이거는 국민들을 정말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도 이런 걸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이어서 이 드라마를 정말 기가 찬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리고 송영길 지금 구속되고 있는 사람 소나무당인가 뭔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송영길이 누굽니까? 국회의원으로는 5선이고 인천 시장도 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도 한 사람인데 자기 당 대표 때 돈을 뿌려가지고 그 때문에 구속되어 있는데 이분이 당을 만들어서 정책을 떼어놓는 여러 가지 중에 기가 찬 정책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한동훈이를 국회에 끌고 와서 국감에서 가발을 싹 벗기겠다. 두 번째, 윤석열 사형, 윤석열에게 부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재판에 보내겠다. 이게 우리 지금 국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가 찬 일입니다. 자, 세계인들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조국 개혁진당의 조국 대표는요, 기자회견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국회에 입성하면 3년도 기다릴 수가 없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구속시키겠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어떻게 그런 생각과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뭐,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이 혁신당 사실 조국인데, 인기가 얻고 있는 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조국이 멸몬지와
될 정도로 자신의 말입니다. 오만 그야말로 그 자기 가족들이 피해를 입고 거의 죽어서 살고 있다는 데 대한 국민들의 동정심입니다. 뭐 어떻게 비교하면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보호하고 공정과 정의를 외치는 대통령이 여기를 이룰 수 있느냐? 이 국민의 생각이 은근히 작용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40% 이상 지원을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호남 민주당의 지지 세력에서는 이미 이재명을 손절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음 차주자로 조국을 생각하고 조국에 대해서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조국이 오히려 민주당 대표로 이 큰 방향 전환이 일어날 것이 아닌가. 이것 때문에 조국이 뜨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나라, 참 암담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반론은 더불어민주당이 200석을 자신하면서 오는 교만과 또 국민을 경시하는 그런 풍기에서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또 경기도 수원 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또 망발을 또 내놨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 정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엄청난 망발을 지금 김준혁 후보가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TV인가 어디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 정신병과도 위안부를 갖다가 성관계 했을 것이다.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분이 문경 초등학교 교사 때 초등학교 제자들하고 아마 섹스를 했을 것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수원 자기 지역구 수원 정인가 나왔는데 그 수원은 풍수상에 의해 여성이 전무됩니다. 바로 유두다. 이런 그밖에도 뭐 한도 없는 소리를 고종이라는 사람은 매일같이 섹스 파티를 열었다. 이분이 뭐 역사학자로 자칭하고 뭐 교수라 자칭하는데 이런 소리를 제대로 그야말로 망발을 짓거리는 사람이 근데 조직이 좀 이상한 사람이군요. 예, 근데 조직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또 지금 세상이 지금 들끓고 있는 게 안산갑의 양윤수 후보입니다. 그 양윤수 후보는 그 당시 절대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습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인 자기 딸 이름으로 11억을 갖다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유세 때 그건 잘못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그리고 자영업자들은 1억을 청년들 1억을 대출도 못 받는 그런 상황에서 11억을 대출받아고 서초동에 30억이 넘는 집을 갖다가 사가지고 그야말로 들썩들썩 그렇게 온 폼을 잡고 살고 있는데 직업을 보니까 돈을 버는 직업은 가진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게 가능한지 이것도 굉장히 미스터리고 그 밖에도 지금 민주당에 뭐 공영훈입니까? 네, 거기에는 이 양반이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에 있으면서 그 옆에 있는 삼표연탄인가 그것이 다른 데로 이전하는 걸 알고는 그 근처 땅을 사가지고 이게 거액으로 올랐습니다. 수십억이 올랐는데 이게 이제 토지거래 법에가 돼가지고 팔 수가 없으니까 하루 전에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 그 전부 다 이전 다 했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것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이 됐을 경우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냐 국민들의 걱정이 태산 같아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진보의 한 상징적이었던 그런 진중권 교수 네. 한번 이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하고 나랏돈 삥땅하고 위안부 할머니 등치고 사기꾼의 돈 받고 댓글 조작하고
선거 개입하고 감찰 무마하고 음해 공작하고 블랙리스트 만들고 택시기사 폭행하고 여직원 성추행하고 돈은 어디서 났는지 제 자식 미제의 심장부로 유학 보내는 잡것들에겐 종북도 사치다. 진중규 교수가 이렇게 한탄할 정도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민주당 간부들의 이 교만하고 국민을 하시하는 이러한 사태가 어떤 결말을 날지 아마 국민들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 서 박사,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대안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실상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국 같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초법적입니다. 초헌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까 조금 말씀 나오셨지만 자기가 정치 보복하겠다 그러면서 신문에 광고를 낸 걸 보면 3년은 길다. 검찰 독재 조기종식 하겠다. 이제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근데 여기서 검찰 독재라는 것은 아마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거겠죠. 독재 정권이라고 이제 그 단정을 하는 건데 일단 문면 그대로 해석을 해서 그러면 검찰 독재라면 제가 볼 때는 조국이 2019년에 법무부장을 할 때 자기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제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상당히 많은 그 사법계 피해자, 억울한 피해자들의 입장은 우선 검찰 개혁을 할 때는 가장 본질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첫 번째가요, 정관예우를 폐지해야 됩니다. 정관예우 아까 지금 방금 예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정관예우를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예우를 폐지하도록 법제화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소독점권을 검찰에 함부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것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법제화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무죄 추정 원칙을 전제하도록 유지하도록 그렇게 그것도 법제화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자기가 개헌안으로 낸 게 없어요. 제가 그때 해외에 한 1년간 가 있을 때라는데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 자기가 내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는 개헌을 보니까 그저 뭐 검사들이 밤에 수사를 오래 하는 그런 걸 좀 폐지하겠다. 뭐 이런 어떤 지역적인 이야기예요.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검찰의 어떤 잘못된 게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고 지금 이 정권의 문제다라는 쪽으로 그냥 몰아가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오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발상이고요. 무엇보다 정말 국민들이 바라보셔야 되는 것은 이런 사고방식은 국가 체제를 무너뜨린 초헌법적인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볼 때는 한 나라의 그 사회가 국가가 유지되는 가장 근간이 법입니다. 그 법은 모든 국민들이 지켜야 되는 하나의 약속인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지금 발상입니다. 이걸 자기가 좀 당했다고 했어. 사실 그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지만 근데 이런 그 실상을 이 사람의 이 대표의 정치적 식견 그리고 정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다가올 이런 그 멘탈리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어떤 폭풍 같은 그런 그 나라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걸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네. 이처럼 정치판이 더군다나 선거판이 이렇게 혼탁해지고 무질서해지는 것은 법원을 계류 중인 대표가 이번에 민주당의 공천을 장악했다고 그 원인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또는 대북송금, 위중교사 이게 한 7, 8개의 이 많은 죄목으로 재판이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대표를 어떻게 민주당 당원들이 대표로 뽑아서 공천을 맡겨놓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큰 원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나와 있는 인천 계양 의뢰 지역 상황을 어찌고 지역구 주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점검을 한번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인천 계양을이
상당히 초창기에는 아주 근접한 그런 지지율을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좀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4% 정도로 그야말로 지지율이 붙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른데 요새 지원하러 다니다가 이 4% 줄어진 걸 알고는 어제부터 어떡을 하고 지금 개항에 지금 거의 붙어 살고 있습니다. 왜냐? 많은 전문가들이 뒤집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이 원희룡이라는 사람이 이게 간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뭐 머리도 좋고 전국에 뭐 수석이랑 수석을 전부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굉장히 본인이 열심히 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굉장히 악발입니다. 물면 놓치지 않는 큰 그야말로 집념의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만치 않을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의 악재가 속출하고 있고 이제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그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이종석 대사건이라든지 지금 의료 분쟁도 이제 대화의 장에 가고 있어 악재를 좀 털고 나서 지금 반등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무려 15%가 최근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건전이 되고 하면은 이제 국민들이 그 섭섭하고 미운 감정이 사라지고 이제 바로 우리 전국과 시국과 이 후보들의 면면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이미 뒤집어지는 징조가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 개항을은 아마 우리 정치 사상에 큰 변곡점을 이루는 그런 총선 결과가 날 걸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천 계양시 선거 구민들도 아마 이러한 내용을 속속들이 알 것으로 압니다. 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유동규 씨 있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최근에 책을 냈더군요. 마리오네트라는. 그 책 내용을 잠깐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에서부터 경기지사 또 민주당 대표로 오기까지 얼마나 어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가는 소상하게 다 그냥 인목요연을 다 적었더라고요. 대장동 사건은 무엇이고 김만배는 어떻게 해서 대법관인 권순일 대법관을 매수를 했으며 또 왜 그 측근에서 5명이나 되는 측근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는지 소상들이 해서 아마 인천시 선거국민 말고도 전 국민이 그 책을 봤을 경우는 가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평가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인천 계양은 이제 그렇게 아마 인천 계양 시민들이 판단을 내려줄 수 기대하고 또 한 지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종로에 지금 또 한 4~8전인가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재형 후보고 또 미정의 곽상원이죠? 곽상원 네. 또 금짝 또 하나 또 있죠. 금태섭 있죠. 삼파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인물로 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을 역임했던 최재형 의원이고 금태섭 후보가 두 인물 경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금태섭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 개혁신당을 꾸려가지고 많이 그 인기가 하락한 것 같고, 그다음 그 대타로 그 곽상원 그 후보가 등장할 것 같은데, 곽상원 후보는 또 이상한 그 스펙을 갖고 있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유라는 것을 내세우고 선거운동을 하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지켜보니까 동영상을 볼 때도 그렇고 자기는 종로에 사유가 되겠다, 종로에 사유가 되겠다고 아마 그 국민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 곽상원 그 후보 그 동영상을 제가 영상을 아마
가두 그 유세를 하는 걸 봤는데 1분도 채 안 되는 유세 도중에 아마 그 탁상에 있는 원고를 보니라고 말이죠. 국민들한테 보지도 못하고 아마 한 1분도 채 안 되는데 한 20여 번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막 한림 유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박상원 후보와 최재형 전 의원과의 그 대결은 이게 진정한 그 후보끼리의 대결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최재형 후보 경우는 막 미담의 아이콘으로 불리울 정도로 헌신적이고 자기를 낮추고 또 상대를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잖아요. 특히 학교자 중고대학교 때 자기 친구를 위해서 한 10년 동안 그 다리 들고 장애인을 위해서 업고 다니면서 하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지도자상이고 또 여당 후보라서가 아니라 박상원 후보는 모두가 뭐 현 정부를 비판하는 데만 골몰하고 있던데 지역을 위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지도 공약도 없이 무조건 납부된 종로를 사기치사만 외치고 다니는데 이것은 아마 종로 구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또 종로를 위해서는 이렇게 헌신적인 후보가 다시금 국회에 다시 입성을 해야 종로도 또 종로 1번지, 정치 1번지다운 그러한 모습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저는 네. 그 근본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 민주주의에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을 대표하고 의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입법을 하고 예산을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는 전형적인 표상, 국회의원이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람의 전형적인 표상이 나는 최재형 의원이라서 그래요. 그분은 대법원장 때도, 대법원 감사원장 때도 조금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바르게 법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정말 곧게 자기 직무를 한 분이고 국회의원 때도 자기 일에 충실하고 절대로 무슨 부패나 무슨 스캔들이나 무슨 불이한 일을 갖다가 전혀 하지 않는 모범적인데 우리 국민들은 뭔가 뭐 코인을 갖다 거래하고 뭘 떠들고 무슨 정청래같이 난리를 치고 이런 사람을 아주 뭐 스타로 국회의원까지 하는 이런 굉장히 잘못 오도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합니다. 최재형 의원이야말로 정말 2선 3선 해서 우리의 국회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우리 국민의힘에 정말 되어야 할 그런 표상적인 인물을 하나 떠오르면 난 최재형 의원을 감히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뭐 좀 받아봤습니다. 근데 내놓은 공약을만 봐도 누가 종로를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인가 그건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최재형 후보는 그 GTX 뭐 노선을 끌어오고 있다든가 예를 들면 그리고 경관지구 고도 제한 문제 같은 거 실질적으로 종로다운 그동안에 청와대가 있어서 해지 못했던 지역적인 발전을 이제는 최재형 후보가 이루겠다 하는 그 공감하더라고요. 지역은 최근에 벌어졌다가 이제 지금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전 분명히 뒤집어지죠. 두고 보십시오. 이건 쉽게 승리할 겁니다. 이 종로에 우리 주민들, 종로에 있는 우리 지역 구민들이 그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옥석을 구별할 수 있는 그 해왕과 눈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1번지 아닙니까? 저는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난 스펙도 그런 후보의 스펙은 내 처음 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유라는 스펙을 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은 내 도대체 이해가 아무 경력도 아무 한적도 없는 거. 네. 어떻습니까? 예. 저도 공감합니다. 그 한 말씀 더 보태면 사실 우리나라 지금 정치 그 행태를 보면 도덕성은 다 이제 실종되고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을 하든 뭐 정치 지도자가 되든 간에 뭐 조금 하자 이런 것들은요 국민들이 이제는 뭐 생각지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가 이렇게 참 한마디로 좀 속된 말로 무슨 개판이거든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분의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그분의 부친께서 해군 대령으로 예편하셨어요. 해군에서 굉장히 참 존경을 받는 그런 분입니다. 아주 일화가 많고 그분 부친께서 살아오셨던 그런 과정이 해보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잘 나와 있고 정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해군 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자기 희생하면서 헌신하신 그런 분인데 그 자질과 성격과 그리고 가치관을 그대로 물려받은 게 그 아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보고 또 차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그 대중적인 어떤 그런 제스처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해 보여도 사실 그런 것들은 지역적인 문제고요. 정말 국민들이 종로구가 우리나라 정치 1번지라는 것은 벌써 전후부터 계속 지금 들어오는 전통인데 거기에 사는 종로 국민들이 정말 자기 프라이드가 있는 국민으로서 프라이드가 있다면 바로 겉으로 보이면 그런 것보다도 정말 정직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바른 말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신선하고 뭡니까 세대 교체하자 그러고 그 말씀은 좋죠. 또 시대의 어떤 그런 상황도 그렇고 하니까 그래도 시대 정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나 국민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치를 도덕적으로 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비근한 예를 들면 누구라고 또 거명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퀴즈라고 뽑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쟤들이 도대체 나이 이제 대학교 정도 졸업했어. 사회생활을 했나 군대를 갔다 왔나 대학을 제대로 공부를 제대로 했나 그리고 또 어디 자기가 사업을 해서 세상을 좀 제대로 단맛 시험맛을 봤느냐 그런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애들을 쫓아다니면서 배우면 정말 밀실에서 정치 공작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음해하고 어떻게 하는 상대를 죽이고 하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그런 술수만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톡톡히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 시민들이 국민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나이를 따지지 마십시오. 나이를 따지지 마시고 그 사람이 젊든 나이가 됐든 간에 정말 저 사람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할 수 있느냐 그 점을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저는 맞죠. 그게 바로 인물론인데 종로 국민들도 왜 인물론을 봐야 되느냐 그 사람의 과거가 뭘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어떠한 유시에서 있었던 것 그게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종로 국민들이 아마 현장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하나 또 희한한 선고가 하나 있습니다. 서대문 갑과 을인데요. 갑에는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 5인방 변호사 중에 하나가 젊은데 공천을 아주 참 묘하게 받아가지고 거기서 지금 내가 낙후된 서대문을 살리겠노라 하고 지금 연설하고 다니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 대장동에서 이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범죄 조직에 들어갔으며 저는 범죄 조직이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저게 그 성남 시민들의 그 땅을 헐값에 사가지고 천문학적인 수조 원의 이익을 남겨서 피해를 많이 입히는 그 범죄인을 대변하고 변호하는 젊은 사람이 그래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장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또 나라의 국회의원이 또 되겠다고 저러는지 걱정이 많거든요. 그 김동화 후보죠 아마 서대문 갑에 나이도 30대 중반에 그런 후보인 것으로 보는데 그러한 자기를 변호해준 변호인 5명을 다 공천을 준 당 대표도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끼어들어가지고 또 국회가 진입하겠다는 거 이건 참 그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그래서 서대문 갑의 경우는 아마 그 을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이. 그래서 오세훈 시장과 함께 이 삼각 편대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경기가 나빠지고 있습니다. 서대문이 생각보다는. 그래서 서대문을 살릴 수 있는 하나 방안도 이런 이물론이 주가 돼야 되지 않겠냐, 또 그 값을 하지 않겠느냐, 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지금 또 다른 지역구에 문제가 되는 지역구가 있으니까 부산 쪽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선 부산 지역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요. 부산이 12개 지역구일 겁니다. 13개인데 하나가 아마 그거 돼가지고 12개인가 그러는데 지금 여론조사 결과 보면 8개가 민주당이 아주 백중에서 조금 우세하거나 장관이 이후에 4개가 우리 국민의힘이 우세한 걸로 결과가 나는데 이건 정말로 있을 수 없습니다. 부산에서 저도 부산서 선거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부산 지역에서 가장 보수 경향이 강한 데가 순서대로 하면은 1, 2, 3위를 하면은 해운대가 1위고 2위가 수영이고 3위가 연제군데 이게 다 집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들은 시대정신연구소가 엄경영 연구소장이라고 우리 아마 정치 분석에 있어서 21대 총선에 민주당이 180석을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한 석도 안 틀리고 맞아가지고 별명이 엄문어라고 그렇게 하는 분인데 이분이 유명한 여론 조사를 한 그 수치를 엄밀하게 분석을 했어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 표본에 표집된 표본 수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자기들한테 당신은 보수입니까? 당신은 진보입니까? 이걸 물어봐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대답한 그 표집대로 그대로 하니까 보수보다 진보가 20% 과표집돼 있어요, 전부 다. 그걸 가중한 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그게 서울이고 뭐고 하나 우리가 이거 이상하다 하는데 이런 곳은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부산은 절대로 그래 될 수가 없습니다. 연제구 같은 데를 보면은 김희정 삼선 의원하고 이순희가 삼선인가 하는 사람하고 지금 진보당 민주당의 결선 투표에서 이긴 진보당하고 붙었는데 한 11, 2% 차이가 납니다. 잘못된 것이 그게 여러분 옳다고 봅니까? 그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부산은 선거구는 옛날부터 부산은 한 팀입니다. 부산은 지역끼리 다 연결돼가지고 이게 무슨 남는 게 없고 한 개로 나가요. 부산은. 근데 부산은 항상 하면은 소위 말하는 싹쓸이로 그대로 전부 다 이기는데. 그래 맞죠. 제가 17대인가 할 때도 제 옆에 있는 누굽니까 옆에 있는 의원이니 이런 분들 다 허태엽 여론조사에서는 좀 다 허태엽 의원 3% 지는 걸로 나왔어요. 그건 다 이겼어요. 부산은 저는 이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것이 국민의힘 악재가 정리되고 민주당 악재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반전될 겁니다. 그래서 부산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요. 낙동강 벨트, 서울에만 한강 벨트 거의 몇석 백으로 다 이길 겁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고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느낀 거는 제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교만입니다. 오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소위 대통령이 오만과 고집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오만 고집을 꺾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 같이 앉아있던 이재명 대표가 이게 그냥 양양이가 소리 나가지고 오만 악감과 오만 망언을 뿌리고 다니니까 민주당조차도 벌벌 떨면서 자기 지역구 안 오기를 말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오만하면 망합니다. 200석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제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놀래가지고 입단속 시키고 난립니다. 저는 조만간 이 선거가 제대로 정평돼가지고 많이 나왔자 차이 나봤자
국민의 민주당에 5석이나 7석 정도 차이로서 결말이 될 겁니다. 당연히 걱정될 그렇게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서울의 한 지역 하나 더 볼까요? 동작 의뢰는요 유산영이라고 총경으로서 한명 파동을 일으켰던 옷을 먹고 나가서 지금 그 지역을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그 인물을 또 공천을 주었으며 한번 그런 그 뉴스 장면에서도 그걸 한번 봤습니다. 어떤 그 나이 든 분이 유상영 후보 앞에서 당신이 뭔데 이 지역에 와서 운동을 하고 있냐, 당신이 뭐냐 하고 막 호통을 치는 걸 봤거든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고 동작을 선거 국민들의 그 생각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중성동갑이 굉장히 핫한 지역구입니다. 윤희숙 의원하고 전현희 두 분이 붙었지요. 네. 이게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오히려 윤희숙 의원이 5%가 앞섰죠. 그리고 성남 분당을에 김은혜, 김병욱 의원인데 김은혜 이분이 계속 지어왔습니다. 국민을. 그러다가 6% 앞섰습니다. 이런 것이 앞으로 속출할 겁니다. 그러면 저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해요? 왜 대표는 도대체 이재명 대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의 본심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말했다, 어떨 때 이렇게 말한다.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생각으로 본심이 뭔지 저는 전혀 모르겠거든요. 다른 아마 국민들도 평균적인, 저와 같은 평균적인 일반 시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사실 정치는, 현대 정치는 투명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하면 정말 그는 국민들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요 잠깐 이재명 대표는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자기 생각이 없고 뭔가 뒤 배경에서 컨트롤하는 진짜 꼭두각시 같은 그렇죠. 그런 것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럼 저 정신과학과에서는 전문이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어떤 그 병적인 그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도 좀 이성적으로 좀 정확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 그러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지금 계양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가 계양부 나가든 안 나가 이걸 떠나서 정치인 이재명을 봤을 때 저는 국민들이 이재명은 좀 도덕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지만 능력이 참 있다, 능력은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실 이건 저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그 허구예요. 허구인데 그런 허구가 깨어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깨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수많은 예를 들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최근에 했는 발언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중국 이야기, 대만 해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쪽에 뭐 전쟁이 나든 뭘 나든 간에 자기들이 알아서 우리끼리 잘 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서해안에 중국 어선들이, 불법 어선들이 조업을 하면 그건 뭐 자기 같으면 바로 그냥 납포해서 아주 강압적으로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정말 단세포적이고 국제 정세를 모르는 사람에게 특히나 요즘같이 국내 정치가 국회 정치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런 단세포적인 사람에게 국가 지도자를 할 수 있을까? 또 국회의원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은데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게요. 우선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요. 그건 정말 단정을 할 수 없고 누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기습을 당했듯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특히나 중국에서는 대만을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러지만은 거기서 국지전이 벌어지면 미국이 개입을 하고 또 일본이 바로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수상 차원에서 개입하겠다고 공언을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점이 됐을 때는 개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이제 신중하고 국익을 정말 고려해봐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설령 개입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월게임이라든가 유명한 그런 미국의 그런 전략기관에서 지금 이미 벌써 발표가 되고 있는 게
전쟁이 나면 우리 한국에서는 대만의 어떤 그런 급했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무역 그리고 또 대만 해협에 오고 가고 있는 그 시레인 문제라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우리 GDP 23%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걸 전혀 도외시하고 자기들끼리 잘 살고 그리고 정말 네. 국제 감각을 너무 극복의 감각이 없고 국제 지식도 그리고 식견도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게 과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정말 의구심입니다. 아, 대기업을 해체하자는 사람들인데요. 예, 그러니까 또 국내 정치도 제가 짚으면 좀 한도 끝도 없이 말할 수가 있는데 국제 정세, 국제 문제를 갖고 하나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그런 좀 허구적인 신화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정말 이제는요 국민들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정상적인 어떤 판단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창 대표님, 국민의힘에서 어떤 변화가 지금 오고 있죠? 지지율도 변화가 오고 있고 어떤 큰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런 각도로 봐야 됩니다. 이재명 큰 일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북한이 오매골망 70년 동안 계속 원하고 바라고 그야말로 공작한 그래도 하지 못한 것을 일거에 이번에 해치웠어요. 뭐냐? 북한이 아끼는 진보당을 갖다가 10명 이상 국회에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자기가 대표를 했는 민주당을 숙주로 해가지고 조금 전에 이원장 대표께서 말씀했지만 그 뒤에는 뭐가 컨트롤하는지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임종석이 그 많은 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팀이 돼가지고 전부 응원하고 있습니까? 누가 컨트롤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저렇게 하는 이재명의 당이 그리고 조국의 혁신당이 국회에 대거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국민들이 느끼고 깨우치기 시작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의힘은 악재를 다 털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악재가 터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고 이제 바로 형평을 유지하는 그러한 판세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2, 3일 계속해서 지나면은 전반적으로 유리한 형국이 될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국민의 일당이 될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 예. 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좀 더 나은 그 사회, 나은 부국 관계의 국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집권당에서 국회 다수가 돼야 됩니다. 다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폐도와 횡행하는 이런 국회 문화에서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많은 수적으로만 밀어붙이는 이런 태도는 정말 종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지적사항이라든가 이것들도 중요하고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은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저는 한 4가지 정도를 유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민생 문제를 제대로 다 잡아야 됩니다. 민생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문제인데 지금 물가가 그렇게 계속 공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농가를 부리는 업체들도 많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일반인들이라서 무조건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에서 무조건 선하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세금도 내지도 않고 또 카드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착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해도 좋겠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주도를 해서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내려놓는 것을 지금 전국에 나와 있는
출마하고 있는 모든 그 후보들을 명의로 전체로 한번 선언을 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주면 우리 다수의 힘으로 다수당의 그 우리 정말 패도가 아닌 정말 국가를 위해서 새로운 우리 일취월장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법적인 어떤 그런 조치로서 우리가 다 내려놓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딱 말씀드리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너무 많습니다. 특권이라고 하기 표현하기 좀 그런데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이 수도 그렇지만 국회의원 수도 그렇지만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어떤 많은 그런 권한들을 대폭 줄이면요 하나의 봉사 정도 이상으로 약간 정도 그렇게만 해보면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치하겠다고 국회 그 선거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일단 전 단계로서 첫 번째 단계로서 국민의힘 특권도 이번엔 내놓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후보들이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고 정당 국고 보조제 이것도 정말 고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의정 지금 의사 전문 문제를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는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좀 정말 큰 틀에서 대타협을 하고 모든 문제를 다 한번 책상 위에 놓고 데스크에 놓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겸허한 자세를 좀 가져주면 좋겠고 마지막에는 정말 이 세 가지 네 가지를 다 잘해도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정선거가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찍었는 표로 다른 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핵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국민의힘에서 다음 지금부터라도 수작업 사실 수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24시간 밀착해서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동을 시켜야 된다. 사전 선거도 이게 문제가 예, 사전 선거도 문제가 많죠. 사전 선거 우리나라 없습니다. 우리나라. 글쎄, 예. 사전 선거를 한 유튜브 방송에서 아마 몰카를 설치했던 모양이에요. 예. 제가 지금 오늘 이 사전 선거뿐만 아니라 선거에 관련되는 국외 세력들이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오늘 전 대표님 마무리해 주시죠. 민주당 이해찬 지금 민주당 선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이해찬 선거위원장이 묘한 말을 했습니다. 투표율 65% 이상의 우리가 이긴다. 이게 투표율이 많으면 이긴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게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유권자 분석을 좀 해보니까 거의 60세 이상이 139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투표율이 80% 정도가 있죠. 그리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49세, 40대, 50대가 1660만인데 이분은 70% 정도 투표율을 유지했어요. 그러면은 이 두 군을 80%, 70% 해보면은 비슷해요. 그럼 어디에 달렸느냐? 18세 이상 39세 여기에 달렸는데 이게 지금 어느 쪽으로 유리하게 가고 있냐 하면은 이게 조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서서히 민주당에 대해서도 혐오감을 갖고 있고 우리 쪽에 유리하게 되고 있고 그렇죠. 50대 후반도 이제는 후반들은 이게 보수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진리해질 수 없는 선거입니다. 많이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우리한테 유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거는 제2조국 전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첫 번째 건국을 했으면 이번에 저의 말대로 선거가 200석 이상 얻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 나라는 붉은 나라의 공산주의로 필히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제2의 조국 전쟁이라는 것을 좀 섭섭하고 좀 불만이고 좀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있더라도 우리 미래와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들,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전부 나가서 투표율을 올리는데 여러분들이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후보들은 지금부터 밤잠 자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한 표라도 또 올리는 데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 범죄 집단은 소피스트로 집단입니다. 이러한 궤변에 현혹되지 마시고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을 살릴 후보인지 현명한 판단으로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선거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앞장서 주셔서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